네, 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증시 또 산업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중심으로 좀 여쭤보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최근에 우리 증시 분위기 좋은 거죠, 박사님? 좋은 거 맞죠? 네, 좋네요. 네, 아니 이게 시장이 강하다라고 느낄 때 올라갈 때, 그러니까 호재가 많을 때 이걸 어떻게 강하게 반응하느냐도 지표가 되지만 악재가 많을 때 얼마나 좀 덜 떨어지느냐도 방증을 하는데 최근에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만약에 뭐 중동 사태가 아니었으면 뭐 3천 위에서 코스피가 움직였을 정도로 지금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관세 폭풍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증시가 일단 물론 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징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건 몇 번이 있습니다. 그 몇 차례 큰 위기를 겪으면서 체질을 좀 바꿔왔는데 IT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큰 위기 중심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져 왔는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일단 IT 버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를 IT 버블이라고 하는 거 맞죠, 박사님? 그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글로벌 그 IT 쪽에서 이제 광풍이 불었죠. 광풍. 네. 근데 이게 좀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뭐 나스닥이 선도를 했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뭐 뒤늦게 미국의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좀 뒤늦게 시동을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우리나라는 사실 99년부터 올랐어요. 미국은 뭐 97년, 8년부터 꾸준하게 올랐고 마지막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때를 대표하는 새로운 기술인가요? 뭐 이런 것도 회자가 많이 되는데 뭐 그때 통신주라든지 뭐 끝에 뭐 닷컴 뭐 붙은 주식들은 다 올라갔고요. 네, 사실 돌이켜 보면 그때가 이제 상당히 좀 무모하게 좀 투기적 열풍이 불었는데 결국엔 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악이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보죠.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닷컴 버블의 그 후폭풍으로 사라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새로운 토양, IT 쪽에서 새로운 토양이 마련됐고, 우리나라도 사실 99년부터 이제 IT 광통신망을 깔았거든요. IT 광통신망이 그때 정부가 10조 7천억, 민간이 거의 17조, 그래서 도합 한 27, 8조를 깔았는데, 그때 이제 99년부터 이제 IT 열풍, 밀레니엄 버블 거기를 이제 편승해서 IT 버블이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그렇듯이 전 세계가 이제 IT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방아쇠 역할을 했다. 시장이 물론 이제 거품이 상당히 꺼지면서 많은 부작용, 후유증을 낳았지만 결국에는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필요악이었다. 그 당시에 27조라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이 그때 한 70, 80조 정도밖에 안 된 지금의 한 10분의 1 정도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한 200조, 300조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IT 투자가 지금 뭐 30조니 50조니 100조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IT 투자가 광통신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컸는지 결국에는 이러한 그 IT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삼성전자라든지 또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모든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데 일조를 했던 게 사실 또 IT 버블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이제 표현해 주신 부분이 꼭 필요했던 시기고 그때 토양이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전환점이지만 이제 악이라고 표현해 주신 건 광풍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막 올랐다가 이제 폭락을 해서 그것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힘드셨다 뭐 이런 거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뭐 90%가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한번 뭐 지수보다도 지수는 많이 보셨겠지만 뭐 거의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투가 2000년 2월이었는데 이 4개 종목을 평균한 주가입니다. 코스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게 2079에서 297, 10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거의 이게 SK텔레콤, KT, 말씀 주셨던 새로운 기술. 네. 그 당시에는 기업 이름이 솔본이었는데요. 카카오, 지금의 이제 카카오, 예전에는 이제 다음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꺾였으니까 뭐 굉장한 큰 버블이었죠. 그 당시에 IT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IT 기업들의 주도주가 PER이 거의 뭐 100배가 넘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거의 주도주였는데 130배까지 갔던 기억이 나고요. 시스코 시스템즈. 네,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네. 주도주라면 그때는 시스코 시스템즈, 그다음에 오라클, 뭐 그다음에 인텔도 그때 있었습니다. 이런 그 나스닥의 주요 핵심 10개 종목들의 PR이 대부분 뭐 한 7, 80배, 높게는 한 200배에 달했고요. 지금은 엔비디아가 3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IT 거품보다는 상당히 이익 기반으로 지금 AI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네. 그 밸류에이션은 닷컴 버블 때하고는 좀 다르죠. 나스닥 전체 PER이 거의 60배까지 갔고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나스닥 PER이 현재 한 30배 정도가 안 되니까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닷컴 버블보다는 지금 과열은 과열인데 지금은 이성적 과열이고요. 그 당시에는 비이성적 과열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또 차이가 있군요. 비이성적 과열과 이성적 과열. 네.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 첫 번째가 이제 IT 버블이었다면 2008년은 리먼 사태. 요때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때도 당연히 시작은 충격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큰 사건은 한국 시장의 어떤 산업의 체질이 바뀌었다 이런 중요한 또 사건들이잖아요. 네. 이때는 어땠습니까? 은행 시스템이 이제 정비가 됐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게 결국에는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소매 대출을 많이 특히 부동산에 대한 신용도에 관계없이 묻지마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긴 프라임 등급이 아닌 네, 서브 프라임까지도 네, 하면서 신용 등급이 안 되는 네. 그런 그 차주들에게 네. 무분별한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규정이. 그래서 이제 바젤 3 좀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자기 자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도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체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은행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가 누르면은 또 이제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은행을 규제하니까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저축은행 쪽으로 대출이 일어나면서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 3, 4년 지나서 우리나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 사태가 네. 무더기 영업정지와 이제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날 거고, 이게 이제 부동산의 과도한 대출, 이 금융권의 부동산의 과도한 대출 후유증, 그 당시에도 이제 PF 지금 건설 관련 대출이 급증하면서 생긴 그러한 사태였던 거죠. 사실 이제 어쨌든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인 그림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그 글로벌 굉장히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고, 특히 2010년, 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현대차라든지 뭐 우리나라 IT 기업들, 삼성전자 비롯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면은 2010년대 초반, 2012년, 13년 정도부터는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좀 박스권에 갇힌 그런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2012년, 13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수출이 주도했고 이 수출 증가율이 전체 OECD 평균보다도 한 2배 정도 높을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 강국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지표에서 확인됐는데 정확하게는 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연도를 대략 한 2010년대 초반부터는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이 좀 약간 삐걱거리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고요. 그게 이제 코스피의 박스피하고도 결국 같이 맞물립니다. 결국엔 기업들이 수출 경기가 조금 뭐 정체를 보이면서 결국엔 2012년, 13년부터 코스피도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박스피에 갇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정부가 이제 수출이 조금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된다기보다는 예전보다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리한 이제 뭐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 대출이 그때부터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지금의 이제 높은 가계부채 비율, GDP의 100%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의 집중도가 이때부터 증가했다.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6월 5일 날 나온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집중도가 이제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1.90에서 3.65. 이 지표의 의미는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모로 놓고 그다음에 그 산업, 해당 산업의 대출, 금융 대출을 분자로 놓고 구한 이제 지표니까, 그러니까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 대비 얼만큼 대출이 쏠렸냐,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데, 부동산은 2배 정도. 네, 부동산은 이때부터 계속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제 자원 배분이 부동산이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동산업은 자본 생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이 아무래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자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일자리도 나오고 또 부가가치도 생산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제조업 대출은 굉장히 약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게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였다. 사실은 사람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 좋아졌잖아. 그때 뭐 대중 수출도 잘 됐고,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가 날아가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밑에 민낯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사실 금융위기 이후고, 사실 2010년대 초중반부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장기적인 이러한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이 결국에는 지금 박스피를 만드는 거죠. 주식시장을 굉장히 좀 박스권에 갇히도록 만드는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주요 사건들은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도 줬지만 그 이후에 경제라든지 산업의 어떤 체질, 환경을 좀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 살펴볼 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이때 뭐 가장 가까운 일이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정말 그야말로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이후에 체질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이때 상황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근래죠. 그렇죠. 아주 저는 뭐 돈 푼 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돈 풀었다. 예.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이제 돈을 열심히 풀 수밖에 네.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민간 대출, 민간 지원을 열심히 했고, 사실 2008년 우리가 지나면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08년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한 10년 정도 각국의 이제 국가 부채도 증가하고, 또 어떤 나라는 이제 가계 부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는 이제 기업 부채, 이렇게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게 된 게 사실은 2010년대부터인데, 그 말미에 한 10년 지나서 결국엔 코로나 사태가 또 한 번 좀 부채 증가를 가져왔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2008년 여러 가지 금융 규제, 이런 바젤3라든지 이런 금융 규제가 없었다면 문제를 벌써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지역은행 사태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갔던 것은 큰 은행, 대규모 은행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엄격하게 계속 적용됐거든요. 그 이전에 학습 효과도 네, 있었고 대비를 해놨다.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네. 생긴 그러한 제도 정비 때문에 사실 대출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는 거예요. 민간 부채가 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 부채가 늘었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서 지금 정부 부채가 보시면은 2000년 닷컴 버블부터 올라간 게 이게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에 한 번 점프를 했죠. 네. GDP 대비 그러니까 경제의 규모 대비 얼만큼 부채가 국가의 부채가 많이 늘었냐라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만만치 않게 는 거죠. 비교가 안 되겠어요. 100%에서 123%까지 125%까지 올라간 거예요. 짧은 기간에 한 1년 네. 반 만에. 그리고 조금 추춤하지만 지금 다시 200%를 향해서 이제 갈 기세입니다. 그 트럼프의 하나의 위대한 법안. 크고 네. 위대한 법안으로 네. 아무튼 이러면서 통화도 GDP 대비 보시면은 2000년 닷컴 버블부터 증가한 통화량이 그것도 이제 경제 규모 대비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이제 따져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여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본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늘고 미국 같은 경우에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고 경제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을 제로 금리를 계속했고 또 양적 완화를 3차까지 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그러면서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터지니까 또 증가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는 물러갔지만 남는 것은 이제 부채죠. 빚이고 그다음에 과잉 유동성, 퇴적된 과잉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꿈틀거리게 만들고 경제는 뭐 좋고 또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은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행복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누적 인플레이션율로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각 개인의 소득을 도둑질해가는 뺏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지금 현지인들이 가장 불만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렇죠. 티플레이션부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생필품 가격도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률이 3%로 떨어진 거지 매년 3%씩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누적적으로 굉장히 큰데 문제는 지난 코로나 이후에 3%씩 오른 게 아니라 9% 올랐다가 8%, 7%, 6% 매년 그렇게 누적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를 다 더해보면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더블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음식값이 지금 점심을 먹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런치플레이션. 네, 런치플레이션으로. 네. 7,000원짜리 뭐 설렁탕이 지금 한 12,000원 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지금 이게 전 세계가 미국만이 아니고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이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건가요? 최근의 시장도 사실은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늘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져 오는 시장의 일부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주식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 돈은 깡패거든요. 돈이 풀리면 뭐 물가가 오르든 말든 그리고 주식은 사실은 뭐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 토지, 건물 기업들은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자산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돈은 뭐 이렇게 많이 풀릴수록 소득이 불평등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쨌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지금 프레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 뭐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경기가 좋아지거나 조금만 뭐 호재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튀어오르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전 세계를 비롯해서 경제, 산업의 이제 체질이 바뀌었던 그런 순간을 살펴봤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정책적인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에 혹은 기업들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체질이 바뀐다, 이런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쏠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고 강하다라는 얘기도 초반에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앞서서 비이성적 과열이 있고 이성적 과열이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지금의 현 국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거품은 아니죠. 주식시장 거품이 아니고. 그 정도 레벨 때도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 한 PER 뭐 30배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뭐 M7이라고 해서 높은 게 한 30배, 지금 뭐 낮은 거는 뭐 한 22배 정도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거를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쏠림이 굉장히 크다. 지금 M7을 비롯해서 한 시가총액 한 10개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이 모든 시가총액의 한 3분의 1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본다면, 굉장히 쏠림은 큰데 사실은 쏠림은 언제나 컸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또 혁신 기술이라는 게 한번 헤게모니를 잡으면 오래 가잖아요. 한번 잡은 그 헤게모니가 오래 가기 때문에 시가총액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좀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의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요소를 인자를 갖고 있고, 또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뭐 연준도 어제 파월 의장이 지적했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 경로에 따라서 하반기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시장의 구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사실 조금 여기서부터 한번 도약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운명이 결정되겠죠. 이 정도의 산업 구조 혁신 성장 가지고는 코스피가 3천을 시원하게 이제 뭐 일시적으로 뚫을 수는 있겠지만 4천 가고 5천을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코스피의 상승은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 그리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밸류업 상법 개정을 포함한 이런 기대감이 투영된 그 시세라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한 3,000대 초반 정도까지는 코스피를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 2단계를 이제 우리가 또 내다본다면 이제 조금 더 좀 밸류업도 실체적인 법 개정이라든지 또 실체적인 기업들의 이제 배당 성향 증가라든지, 또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까 AI 말씀 나눴지만은 한 50조, 100조가 아니라 200~300조를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리고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는 지금 지각생이거든요. AI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에 속해 있고요. 이런 그 지각생인 대한민국이 AI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2단계 상승이 폭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깔아놓은 미래의 먹거리가 기업 수익으로 이제 나오면서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또 마진율이 올라갈 때 5,000포인트가 가능하겠죠.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박사님, 사실 코스피가 뭐 12달 들어서 12거래일 중 11일 올랐고 4월부터 해서 30% 올랐고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약간 또 최신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신으로 한 거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최고 투자처는 미국보다는 미국 외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정책 기대감과 맞물려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좀 회의적이시군요. 네, 반드시 네. 그렇게 보기는 네. 어렵죠. 여기에는 필요한 조건들이 좀 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우리나라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나스닥 기업들이 30%입니다. 네. 그 차이가 지금 코스피와 미국장을 가른 거고요. 결국에는 기업 이익이 올라야 되는데 기업 이익이 이제 구호로 개선되기는 어렵잖아요. 산업 체질이 바뀌고 산업 전환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